공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쟁 분쟁 지역에서 한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네. 전쟁이 네네네. 격화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제는 CPU가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 뭐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미 많은 투자자분께서는 예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나라기도 하죠. 특히 이제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열리려고 했던 이런 컨퍼런스 자체가 이제 취소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진출한 기업 중에서 민간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고용원을 하고 있는 게 그렇군요. 생산 기지를 갖고 있나 보죠. 그렇죠. 생산 기지가 지금 메인이 한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네 곳이 이제는 R&D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 인원을 본다 그러면 외국 기업 중에서 1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스라엘과 인텔을 떼놓을 수도 없고 공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있는데 여기서 전쟁 분쟁 지역에서 한 20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쟁이 격화된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제는 CPU가 안 나올 거고 문제가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뭐 IT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뭐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도요 CPU가 받쳐주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DDR4, DDR5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가 단순히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조심스러운 이제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산업과 이스라엘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수출을 본다면 한 0.3%, 0.4% 되게 소수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IT 쪽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사실 이스라엘제가 우리나라에 많이 수급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게 막히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에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겠죠. 뭐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여파와 미 정치권의 대이란 제재 강화 주문에 원유 수출 대금이 다시 동결되는 등 대내의 불확실성 속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쟁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저는 좀 공감하지 못한다. 그동안의 그 이스라엘과 뭐 중동 지역의 정세를 본다 그러면 이번 문제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역대 전쟁 중에서 최대 민간인 피해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로 끝낼 수가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란과 사우디에 대한 입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란이 참전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유가가 $150 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지 않고 확대가 더 될 수밖에 없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이란의 문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는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한국에서 이제는 카타르 은행으로 전해졌던 이란 석유 판매 대금이 있습니다. 이게 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잖아요. 이게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면서 이란과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란 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카타르 은행으로 보냈는데 카타르 은행에서 이제 이란 쪽으로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걸 또 막았죠. 원유 수출 대금 8조 원에 대해서 지금 동결을 딱 한 상태다 보니까 이란과 미국이 또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대외 환경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는 지상전 투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는 가자지구로 뭐 지상전에 대대적으로 투입되진 않은 상태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지상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전쟁이 격화될 거고 지금 가자지구를 둘러싼 그 아랍 국가들의 경고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란도 만약에 더 악화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그게 좀 지금 불확실성이 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확철로 가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난 방송에서 미국 금리에 대해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FOMC 회의가 이제 11월 1일에 열립니다. 네네.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결이 거의 확실시하고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서도 지금 90% 이상을 지금 동결로 보고 시장도 이미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통위가 이제는 10월 19일에서 열리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는 동결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일단 고금리 상태가 이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환경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연준의 관심은 하이어보다는 이제 롱거 쪽으로 기울어졌다. 네. 그 초점 자체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도 뭐 10월 19일 금통위를 앞두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갖다 2.1%로 전망했어요. IMF도 2.2%로 전망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하나금융연구소가 2024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긴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뭐 섹터별로 좀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의하면요,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2% 초반으로 이제 네.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전제 조건이 이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설비 투자가 잘 되고 이러면서 이제는 2.1%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추경호 부총리도 네. 경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사실 2%의 성장률 그렇게 높지는 네. 않죠 사실. 네.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출 원리금 부담이 이제 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소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수출 증가율도 보면은 이제 플러스 전환으로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가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또 예상을 했는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3.5%에서 계속적으로 동결하면서 고금리 상태는 유지될 것이다 보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 FOMC 회의, 그러니까 연준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한 번쯤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여기에는 이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투자시장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항상 금리가 언제 인하될 거다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사실 이번 연도 중반에도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크게 떴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이제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변수도 꼽았습니다. 역시나 뭐 뗄래야 뗄 수 없죠. 중국 경기입니다. 네. 중국 경기에 따라서 움직일 요동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뭐 이런 경제 보고서들이 이제 하반기에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서 내년도 투자의 초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세계 경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네. 너무 크게 뭐 매크로 네. 환경도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세계 경제 흐름보다는 일단은 네. 내 입장에서 네. 우리 입장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년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경기가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렸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뜻은 사실 주식 투자 시장, 뭐 투자 시장에도 반도체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건데 사실 그 마이크론 실적 보고가 나왔을 때 저는 네. 이거를 보고서 솔직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야 아직은 반도체가 갈 길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평균 판매 단가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사실 네. 평균 판매 단가가 다시 한번 이제는 흑자의 기름으로 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김없이 깨졌죠. 전분기 대비 9% 디램 같은 경우는 빠졌고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같은 경우에도 판매 단가가 15% 하락했고 대신에 이제 출하량은 40% 증가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출하량만 보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는데 중요한 건 평균 판매 단가가 살아나야지만 사실 이익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는 4분기도 좀 힘들다. 내년 가야지만 1분기 가야지만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그널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판단은 여러분께서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번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